지금 보시는 이 거대한 숲, 얼핏 보면 평범한 야산이나 공원처럼 보이실 텐데요. 하지만 이것은 자연이 만든 산이 아닙니다. 인간이 흙을 쌓아 올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덤입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진시황릉보다 더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일본 최대의 고분, 바로 다이센 고분, 일명 닌토쿠 천왕릉입니다. 길이 486m, 높이는 아파트 12층 높이에 달합니다. 무덤 하나를 만드는데 연인은 680만 명이 동원됐다고 하니 고대 일본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토록 거대하고 자랑스러운 유적이라면 전 세계 고고학자들을 불러 모아 자랑하고 관광지로 개발해서 돈을 벌 법도 한데 일본 정부는 이 주변에 철조망을 두르고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일본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곳은 신성한 천황가의 조상신이 잠든 곳이다. 조상의 묘를 파헤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종교적인 성역이므로 학술조사를 불허한다. 그럴싸한 핑계입니다. 하지만 전세계 역사학자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이집트가 파라오를 존경하지 않아서 피라미드를 발굴했을까요? 중국이 황제를 무시해서 병마용갱을 팠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이 발굴을 결사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공공하게 떠도는 소름 끼치는 가설이 현실이 될까 두려운 겁니다. 저 무덤을 파는 순간 일본 고대사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만약 무덤 가장 깊은 곳 천왕의 관뚜껑을 열었는데 거기서 나온 유전자가 일본인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은 무덤 속 부장품들이 전부 바다 건너 한반도에서 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은 두려운 겁니다. 100년 넘게 조작하고 숨겨온 일본 역사의 민낯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그 순간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길래 이토록 필사적으로 고분 발굴을 금지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 주장해왔던 새빨간 거짓말, 임나 일본 부설부터 해부해봐야 합니다. 학창시절 국사 시간에 수없이 들어봤을 임나 일본 부설, 이에 대한 일본 우익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4세기부터 6세기까지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의 가야 지역에 임나 일본부라는 통치기관을 두고 식민지처럼 지배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가야 고분에서 출토되는 화려한 철기 유물들을 두고 이건 우리 일본이 만들어서 미개한 조선인들에게 하사한 것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주장에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치명적인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의 격차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철은 곧 권력이자 생존이었습니다. 철로 쟁기를 만들어야 쌀을 생산할 수 있고 철로 칼을 만들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으로 치면 철은 반도체이자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임나 일본 부설의 배경이 되는 4, 5세기 당시 일본 열도에는 제철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철광석을 녹여서 철을 뽑아내는 제련 기술은커녕 철광석을 캘 줄도 몰랐으니까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철을 생산한 유적은 빨라야 6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 일본은 철을 만들 줄 몰라서 돌도끼를 쓰거나 수입한 쇠붙질을 갈아 쓰던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한반도의 가야는 어땠을까요? 가야는 이미 기원전 1세기부터 철을 생산했고 3, 4세기에는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열을 다루는 용광로를 갖춘 동북아시아의 제철소였습니다. 가야의 전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판을 두른 판갑을 입고 전장을 누볐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철을 만들지도 못해서 나무 몽둥이나 들고 다니던 나라가 용광로에서 쇳물을 콸콸 쏟아내며 아이언맨 슈트로 무장한 나라를 지배했다. 이건 총 한 자루 없는 원시 부족이 기관총 부대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철이 없는 나라가 철의 제국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헛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제철 기술도 없던 주제에 일본 고분에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철검과 철제 갑옷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일본 학계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출처의 비밀, 그것을 밝혀낸 것은 역사책이 아니라 바로 현대과학이었습니다. 잠시 일본 고분 발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사 도중 실수로 혹은 도굴꾼들에 의해 세상에 드러난 일본 지배층의 무덤, 그 관 주변에서 아주 독특한 모양의 쇳덩이들이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길이는 약 3-40cm, 양끝이 넓적하게 펴진 얇은 직사각형 모양의 철판, 학계에서는 이것을 덩이새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그냥 녹슨 고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달구고 두드려서 칼도 만들고 호미도 만드는 최첨단 중간 소재이자 당시 국가 간 교역에서 돈처럼 쓰였던 고대 골드바, 즉 국제화폐였습니다. 일본 나라현의 거대 고분인 오야마토 고분군 등에서 이 덩이새가 수천 개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우리 조상들에게 철이 이렇게 많았다, 역시 가야를 지배한 게 맞다며 신이 났죠.
그런데 하늘 공동연구팀이 이 쇳덩이에 방사광 가속기와 엑스레이 형광 분석기를 들이대자 그들의 웃음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철이라고 다 같은 철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지문이 있듯이 철광석 산지마다 미세하게 섞여있는 불순물의 비율, 즉 화학적 지문이 다릅니다. 연구팀은 일본 고분에서 나온 덩이새의 성분을 나노단위까지 쪼개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비소와 티타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 열도에서 나는 철은 주로 화산지대 모래에서 채취하는 사철입니다. 사철로 만든 철은 필연적으로 티타늄 성분이 높게 나옵니다. 반면 한반도 남부, 특히 가야의 김해와 백제 충주 지역에서 나는 철광석은 바위에서 캐내는 자철석으로 비소 함유량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천안가 무덤 깊은 곳, 가장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던 그 덩이새의 성분은 어땠을까요? 분석기 모니터에 충격적인 결과가 떴습니다. 일본 천안가의 조상들이 죽어서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어 했던 그 귀한 쇳덩이는 일본산이 아니라 100% 메이드 인 코리아 가야산이었던 겁니다. 이 과학적 데이터 앞에서 일본 학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과 DNA가 완벽하게 일치한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이 비소 섞인 쇳덩이가 의미하는 진짜 진실은 고대 일본이 가야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철 수입 의존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팩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무덤 속 쇳덩이의 DNA가 가야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고대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야의 철이 없으면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는 철저한 수입 의존국이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가야가 덩이새 수출을 끊어버리면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칼도 못 만들고 농사지을 호미도 못 만듭니다. 국방과 경제가 그 즉시 올스톱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로 치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식민지로 지배했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주장입니다. 오히려 가야가 철이라는 강력한 전략물자를 무기로 일본 열도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쥐락펴락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가야의 왕릉인 김해 대성동 고분군을 파보면 일본 왕실무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덩이새가 마치 창고에 쌓아둔 벽돌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가야의 왕들에게 덩이새는 흔하디흔한 자원이었지만 일본의 지배층에게는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가 구걸해야 했던 생명줄이었던 겁니다. 일본 국내청이 무덤 발굴을 막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땅을 파는 순간 자신들이 지배자가 아니라 한반도 문명을 받아먹고 살았던 수혜자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1600년 전 한반도 남부에서 불타오르던 그 뜨거운 용광로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DNA는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가야가 있던 자리, 그 낙동강 하류에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 포스코와 울산 창원 공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원 하나 없던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기술과 열정만으로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적인 철강 분석기관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 14년 연속 1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신일본 제철조차 한국의 기술력 앞에 한 수 접고 들어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야의 전사들이 입었던 그 정교한 판갑, 그 기술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21세기 전 세계를 휩쓰는 K방산으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폴란드가 호주가, 페루가, 그리고 중동이 왜 한국의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에 열광하며 수십조 원의 계약을 맺을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전차의 심장은 엔진이지만 전차의 생명은 방어력입니다. 적의 대전차 포탄을 튕겨내는 그 단단하고 질긴 특수 장갑, 그 압도적인 강철 품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1600년 전 가야의 도공들이 두드리던 그 쇠망치 소리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우리 기술진의 손끝으로 이어져 이제는 전 세계 안보를 책임지는 K강철이 된 겁니다. 고대 일본이 가야의 덩이새의 목을 맸듯이 지금 전 세계는 한국의 특수관과 무기체계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1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철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국내청은 지금도 굳게 닫힌 철조망 뒤에서 혹여나 자신들의 무덤 속 진실이 새어나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땅을 덮어 역사를 감추려 합니다. 하지만 흙 속에 묻힌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본 무덤 깊은 곳에서 발견된 비소 섞인 쇳덩이는 1600년의 침묵을 깨고 문명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렀다는 명백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굳이 남의 무덤을 파헤쳐서 역사를 증명할 필요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계 최고의 제철소, 대지를 울리는 최강의 전차, 그리고 반도체와 자동차까지
불과 철을 다루는 민족이 만든 역작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산업 현장에서 펄펄 끓고 있으니까요. 과거를 훔치려는 자는 미래를 가질 수 없지만 기술을 계승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합니다. 철을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 디시멘터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